130조의 임대기업이 상륙한다. 미국의 하이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기업. 모건 스탠리. 우리 누가 들어도 아는 기업 아닙니까? 임대인들은 사기꾼이고 투기꾼이고 임차인들은 무조건 약자고, 그 결과는 서민들, 임차인들, 없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부말리의 이충민입니다. 얼마 전에 진보당 윤종호 의원께서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말인데요. 굉장히 높은 반대의 벽에 부딪혀서 철회를 하긴 했지만 이런 법들이 계속해서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임대차 가격이 순식간에 2+2라고 할 수 있죠. 2년 거주하면서 무조건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2+2, 주인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거주할 수 있게,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갑자기 임대료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을 불과 4년 전에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나 또는 임대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가 됐는데, 이 철회가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죠. 기업형 임대주택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지금의 현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왕인 시대, 무제한 전세권 법안 발의에 시끌시끌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근데 이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법안 발의 이후에 보시면은요. 법안 발의 이후에 임대인이 죄인가? 지금 임대인이 민간 임대가 정부 임대는 20% 정도에 불과하고요. 민간 임대가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8.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임대인들을 전부 다 죄인 취급을 하면서 법안 발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들도 좀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법안 발의 이후에 26,55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99%가 반대 표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 침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유로 법안을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임대주택, 외국 자본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130조가 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한국의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임대시장에. 자, 이 이유는요,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임대주택이 우리가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5% 정도의 공공임대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는 뭐 영구임대라든가 30년 아니면 15년, 5년, 10년 이렇게 민간임대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20%, 21.5%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78.5%를 차지하는 민간임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2 최장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짧게 거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전세에 대해서 불안한 시장이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특히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금리가 내리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굉장히 저리로 많이 풀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전세자금 대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이런 여러 가지 전세자금 대출이 정책적으로도 있었고, 또 정책자금 대출은 1%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못 받는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은행에서 최대 5억 이하는 전세자금 대출로
저리로 해서 월세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또 받쳐주니까 매매가가 올라가고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죠. 주택 가격 항상 주택 가격이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는 게 맞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폭발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한 주택 가격은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상승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전세 사기건 이런 여러 건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 입자를 구하지 못하니까 월세로 돌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을 만들었고요. 자, 이게 어떤 주택이냐? 자,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20년간 임대를 하면, 자, 장기 세제 혜택까지 주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형 임대에서 대기업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냐면 대기업들은 사실 삼성이 반도체를 팔아서 번 돈보다 수원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땅값이 올라서 번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옥이나 이런 것들 매입을 하지 임대의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기업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요.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은요. 자, 임대주택 판이 뒤집힌다. 전세 포비아 빚고 130조의 임대기업이 상륙한다. 이 임대기업은요, 미국의 하인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기업, 모건 스탠리. 우리 누가 들어도 아는 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이 한국의 월세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요, 대기업에 대한 그런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 그리고 임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임대인들은 사기꾼이고 투기꾼이고 임차인들은 무조건 약자고 하지만 이런 법들이 형평성 있게 양쪽을 아우르는 효용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제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의를 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탄핵정국 시국에 이런 시국에 또 만약에 이제 뭐 대선이 빨리 치러지고 이런 부분이 집권당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임대 주는 집주인들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말하는 정부. 그 결과는 서민들, 임차인들, 없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요. 임차주택이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이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돈 많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역세권 같은데 이제 임대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왜 안정성이 되게 좋지 않냐? 오히려 주거 안정성 그리고 20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 외국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월세를 놓더라도 보증금이 1,000만원부터 작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뭐 한 3,500만원, 5,000만원까지 아니면 반전세까지 이렇게 보증금을 킵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조금 우리나라 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 몇 달 조금 밀려도 그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의 안정성이 계약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 임차인의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외국 기업들은요. 외국은 특히 외국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놓을 때요.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라고 하면은 한 달 월세 정도를 받거나 많게는 아니면 적게는 한 달 월세의 반.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 정도를 보증금 쪽으로 받는데 이 보증금은 뭐냐면 공과금 정리나 나중에 나갈 때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해결하는 그런 돈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월세를 한 달 못 내. 자, 임대인은 외국 기업의 임대인은 보증금을 이 월세를 보전할 돈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쫓겨납니다. 자, 이게 과연 임차인들을 위한 법인지 기업형 임대를 만드는 게 임차인들을 위한 법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나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나 이 기업들이 대부분 뭐 아파트 단지를 사가지고 임대를 놓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규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눈독 들이는 게 역세권의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정도를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회초년생,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사회약자들, 이렇게 거주를 할 겁니다. 신혼부부들. 자, 그런데 한 달 월세 못 냈다고 쫓겨난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런 사회 약자들이나 이 임대를 들어갔던 이 임차인들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됩니까?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가속화되는 월세입니다. 월세. 자, 이 가속화되는 월세라는 게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져서 다음에는 조금 더 글씨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화된다라는 월세, 가속화되는 월세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임대차 시장은 우리가 지금 전세 시장은 사실 전세 시장은 임대인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된 거죠. 법의 뜻에 맞지 않게 변질이 돼서 전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성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나는 2억밖에 없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3억, 이게 3억이야. 3억에 계약할 내가 내 돈은 없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3억이라는 전세자금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갭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2채, 3채, 100채, 200채, 1000채, 2000채를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시장이죠. 하지만 이 전세는 정말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제도고요. 근데 이 법을 변질이 됐다라고 해서 월세 시장으로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법을 보완을 하고요. 전세가를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확합니다. 약자들은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되 중산층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 없애면 됩니다. 대출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세나 아니면 전세가가 내려가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면은 굉장히 전세가 안정된 제도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임대인들은 전세 놓는 사람들, 임대인들은 전부 다 사기야, 이렇게 몰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은 나중에 다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될 거고요. 물론 외국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나라가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게 외국 선진국처럼 잘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결과적으로 말하는 건 전 국민들을 상대하는 건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물론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요. 향후에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그 국민연금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하지만 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렇게 저소득층이 잘못돼도 재산 없으면 나중에 임대 들어가면 됩니다. 정부 임대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21.5%밖에 안 되고 대기가 뭐 한 5년 10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장을 지금 외국 기업한테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월세의 상승입니다. 상승. 두 번째보다는 글씨가 조금 낫죠. 자, 월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월세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 100세대를 가지고 있는, 자, 세계 3대 130조의 기업이 100세대만 가지고 있을까요? 주변의 역세권에 있는 저렴한 오피스텔들을 굉장히 다 쓸어 담을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하겠지만 이 임대 시장이 분명히 여기는 이런 대기업들은 여기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모니터링을 전부 다 했고요.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 시장이 이제 돈이 된다라는 확실한 신념과 수익 계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거대 공룡 기업으로 한국에서도 거듭날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월세 시장을 우리 민간 임대가 아니라 기업 임대들이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럼 기업 임대들이 좌지우지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료는 당연히 감당하지 못하겠죠.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임대료 상승과 모든 저렴한 주택들을 외국 기업들이 쓸어 간다는데, 이거 나중에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이거는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든 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져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향후 미래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울타리를 만들어서 무조건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법이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서 한 걸음만 더 나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약자한테 더 독한 악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을 강행하고 이런 법들을 외국 기업들한테 오픈을 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자중을 해야 되고요.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세 뿌리는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1959년도에 민법에 전세 제도가 명확해지면서 지금까지 전세 제도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2020년부터 문제가 된 전세 사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 시장이 없어지는 것은 뭐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가장 고통받는 거는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부에서 이 전세 제도를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출을 풀어가지고 장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세제도의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제도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당하지 않게 임차인들 교육이라든가 법으로 이런 부분들 사기당하지 않게 법 테두리 안에서 올가미처럼 거미줄처럼 쳐서 안전한 전세제도를 만들어야지, 이 전세제도를 없앤다라는 것은 결국은 서민의 고통, 월세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생활비가 쪼그라들고, 그럼 생활비가 쪼그라들면 아기는 더 안 낳고, 그리고 내수에 소비를 안 하니까 내수는 더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대처하는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농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